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 오늘만 벌써 11번째 들은 생각이다. 올해 들어서만 7번이나 사표를 쓰고 싶었다. 26번째 회사 문을 닫을까 고민했다. 33번째 이혼을 떠올렸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천석군의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의 10,000가지 걱정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라서 걱정 없이 살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부자이기에 챙기고 살펴야 하는 걱정들이 많은 거죠. 또 자도 걱정, 먹어도 걱정이란 말도 있죠. 지금 잠자리를 준비하면서도 자는 걸 걱정하고 먹고 있는 와중에도 먹는 걸 걱정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눈 뜨고 있는 동안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네 모습을 비유한 말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근심과 걱정,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걱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적당한 불안은 문제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것이 과했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른 이 불안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덜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드리드 출판에서 펴낸 코끼리 같은 걱정 한 입씩 먹어치우자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장신회는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공부했고 공기업에서 인력 교육과 대기업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경영 컨설턴트와 심리 자문가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를 뿐더러 경쟁도 치열합니다. 인간관계는 조각조각 나고 가족끼리도 서로 얼굴 보며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죠. 그리고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남들의 화려함에 치이고 자신의 초라함에 괴로워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저마다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사는데요. 이 책은 괜찮다 싶으면 다시 나타나서 괴롭히는 이 불안감이 어디서 생겨나고 또 왜 그렇게 다스리기가 힘든지를 심리학 관점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지만 꼭 남 얘기 같지만은 않은 이 이야기들이 지금의 불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불안과 눈을 맞춰라. 중국의 구인구직 사이트 레피낭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50% 이상이 도시 생활을 원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35%의 직장인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고향과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 했다. 현재 망설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8%나 되었다. 지역적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 부담과 압박이 원인이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 자기 나름의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이곳을 벗어난다고 해서 정말 좋아질까? 지금 가고 싶어하는 곳이 내가 진짜 원하던 미래일까?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천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끝없는 걱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문제로 불안을 품고 두려움과 초조함에 떤다. 이 불안은
어딜 가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끊임없이 괴롭힌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걱정은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든다. 과학의 발전과 요동치는 환경은 미래학자조차 단언하지 못하는 현실을 펼쳐 보인다. 주식, 부동산, 고용, 팬데믹 등 미래는 예측 불가한 미궁에 빠진 모습이다. 전문가나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통제력을 잃은 불안이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에 잠식되어 버렸다. 첨단 과학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업종,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재촉한다. 몇 번의 동작으로 끝나는 주문의 편리함은 사회와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통신의 발달은 비대면 사회를 이끌며 소통의 기회를 넓혀 주었으나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관계에 그치도록 만든다. 이처럼 변모를 거듭하는 신선한 자극은 스멀스멀 보이지 않는 검은 기운을 내뿜는다. 하지만 살기 위해 혹은 살아내기 위해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잠시만 멈춰도 세상은 적응 불가치대로 나아가므로 적응의 속도를 계속 높여야 한다. 불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끔찍한 상상. 불확실성이 불안을 가져온다. 하지만 불안을 부풀리는 진짜 주범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이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끔찍한 상상이 더 큰 불안을 부르고 두려움은 몸집을 불리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이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초조해지고 허무와 위기의식에 빠진다. 그렇다면 나쁜 상상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호사 불출문, 악사 행천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일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쁜 일은 천리로 널리 퍼진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식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인류가 진화를 거치면서 강력한 위험 감지 능력으로 적자 생존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은 위험한 냄새를 풍기고 불안을 조성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끌어낸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은 이 점에 착안하여 붙여진다. 많은 기업은 이러한 심리 요인을 이용해 마케팅 전략을 짠다. 근거 없는 루머가 빨리 퍼지는 건 역시 같은 이치이다. 불안은 난감한 문제이다. 불안을 껴안고 있는 사람은 자석처럼 쉴 새 없이 불안한 정보를 끌어당긴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과 초조를 배설하는데도 거침이 없다. 인터넷 댓글이나 약한 상대를 붙잡고 트집을 잡아 쏟아낸다. 불안이 깔린 대화에서 말이 부드럽게 나올 리 없다. 자신의 불안을 전가하는데 열을 올릴 뿐이다. 이들은 쉽게 장사꾼의 표적이 된다. 반짝 세일은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을 살살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출발선에서부터 뒤지지 마세요 라는 말은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졌다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반복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 불안을 내면 깊은 곳에 뿌리 깊게 심어놓는다. 부정적인 마음은 편협한 사고를 만든다. 인지, 감정,
인식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생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점점 고집스럽게 행동하고 스스로 제한된 틀에 가둔다. 마치 세일 기회를 놓칠까봐 판매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물건을 사야만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집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세일 제품을 구매하면 승리했다는 기쁨을 얻는다. 빅세일이 다가오면 지름신이 강림하는 이유다. 자기 사고의 바탕에 일시정지 버튼을 달자. 일시정지는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생각과 행동 사이에 휴지 타임을 두어 일정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시장을 거닐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거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꽃향기를 맡거나 아름드리 나무를 껴안고 고개를 들어 흰 구름을 바라보자. 이게 어려우면 길게 심호흡하며 신체 각 기관을 이완시켜보자. 현재 만끽할 수 있는 세계를 보며 미래에 대한 끔찍한 상상을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두려움에 떠밀리는 대표적인 증상이 미루기다. 미루고 미루다 정점에 다다르면 해야 한다와 하고 싶지 않다 사이에서 충돌한다. 마치 나무와 덩굴처럼 얽히고 설키지만 결국 불안감이 승리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적응 능력 부족을 깨닫고 우울한 감정이 돋는다. 일을 미루거나 도피하는 연장은 스스로 일시정지 상태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때의 일시정지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광적인 분주함에도 일시정지가 필요하다. 불안감에 이끌려 노력의 의미와 만족감을 상실하기에 바쁘지만 즐겁지 않다. 이는 결국 자기 소진으로 귀결된다. 끔찍한 상상에 쫓기며 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시정지를 강요당하는 날이 온다.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자아 도취가 아니라 자아 발견을 하라. 나르키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다. 강의 신 케피소스는 물의 요정 리리오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았다. 그의 부모는 예언자들에게 아들 나르키소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물었다. 예언자는 만약 그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아리송한 말을 했다. 소년으로 성장한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사랑에 빠졌다. 매일 호숫가에 앉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염없이 자신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결국 자신의 모습을 열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 자리에는 수선화가 피었다. 현대사회의 활발한 SNS는 나르시시즘을 조장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해. 너는 훌륭한 가치가 있어. 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심리적 암시를 주입하며 자아를 팽창시킨다. 보정 프로그램으로 굴욕 없는 셀카를 즐기고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멋진 생활을 기록하고
정성껏 배치한 사진에 감성을 담은 문구를 넣어 SNS에 올린다. 늘어나는 좋아요 숫자에 흐뭇해하며 스스로 나르키소스가 된다.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진 트웬지는 나 세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대전도 대공황도 겪지 않은 세대는 부유한 가정과 미디어의 혼재 속에서 자랐다. 자신이 매우 특별하며 중요한 존재라고 존중받았기에 나 세대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자신만만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트웬지 교수는 나 세대가 받은 가정교육 방식인 자존감 교육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자존감 교육은 너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점을 일깨우기에 급급해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오로지 격려하며 애정을 쏟아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 존재를 긍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혹독하고 가차없이 잔혹해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최고다. 아이의 탁월한 기질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를 방목형으로 키워야 한다. 아이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라는 자존감 교육 이론은 이미 많은 부모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부모는 자신이 어렸을 때 받은 보수적이고 엄격한 교육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는다. 자아의 날개를 달아주어 자기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자신이 믿어준 만큼 아이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교육관이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성공과 감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모른다.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고민하지 않는다. 오로지 성공만을 추구하며 시험 점수가 전부인 것처럼 군다. 그들에게 타인은 뛰어넘을 대상이거나 이겨야 할 경쟁자일 뿐이다. 건강한 자기애는 현실의 자아로부터.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은 표면적으로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왜 아니겠는가?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사회적 지위, 외모, 지적 수준과 창의력이 모두 남보다 높다고 여기고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하기에 멋져 보인다. 다른 사람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관계를 끝낸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들의 자존감은 외부의 조건, 즉 외모, 돈, 사회, 경제적 지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외부의 조건이 좋을 때 자기애가 높아지고 외부의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자기애는 상처 입는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 검증을 차단한다. 진실한 모습이 밝혀지는 것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에게 꽃과 박수를 안겨주는 세계에만 머물고 싶을 뿐이다. 성격 장애로서 자기의 끝은 전능감이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며 생각만 하면 외부 세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준다고 믿는다. 게임처럼 손가락만 까딱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통제되는 세상에 산다고 착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능감은 매우 나약한 자아에서 나온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도 나중에 현실을 마주할 때 좌절감을 맛보게 될까봐 두려움에 떤다. 무력감, 무능감, 수치심에 우울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건강한 자기에는 자신이 현실에 대응해 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으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진실한 자아를 분명히 인지하므로 외부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진실한 감정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좋은 차와 집이 있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 외적인 성과는 자기 감정에 충만함과 기쁨을 부여할 뿐이다.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는 외적인 성과를 잃더라도 삶을 만끽하고 용감하게 사랑할 수 있다. 타인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은 수없는 좌절에서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배워가는 것이다. 현실에 대응하며 타인의 사랑과 격려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욕구를 통제하며 자신을 믿고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단언컨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받아들이고 갈망과 필요를 인정하자. 자신이 모르는 것, 할 수 없는 것, 지금 없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어느 부분에 더 두각을 나타내는지 알고 어떻게 노력해야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전제는 진실한 자아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상만 추구하다 공허함과 초조함에 빠지지 말자. 자기 내면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상의 출발점은 현재이다. 드라마 겨우 30이 인기를 끌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왕만리는 뛰어난 업무 실적 덕분에 부상으로 유럽 크루즈 여행 티켓을 받았다. 배에 오른 그녀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객실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용카드를 꺼낸다. 고급 객실 이용 승객에만 허용되는 뷔페에서 밥을 먹고 바에서 술을 마셨다. 음식 맛이나 술이 그녀의 상상만큼 최고는 아니었지만 매일 자신이 베풀던 서비스를 그대로 받고 있으니 흐뭇했다. 큰돈의 소비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운을 건 일이었다. 그 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뀔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다. 잠재 고객을 몇 명 발굴할 수 있고 백마탄 왕자를 만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백마탄 왕자는 그녀가 고급 객실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객실 분위기에 맞게 옷도 잘 입었는데 왜 들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술에 취한 그녀가 물었다. 왜 제가 이쪽 객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이곳의 여자들은 구두미창에 고무 따위는 대지 않죠. 힘들게 번 돈을 쉽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또 철저하고 세심하게 따지고 쫌스럽게 군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쓸 때는 펑펑 쓰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돈이나 적은 회비는 시시콜콜 따진다. 그들은 시내 중심가의 높은 빌딩에서 일하고 비싼 커피를 마신다. 가끔 고위층 손님을 만나거나 중요한 장소에 갈 일에 대비해 명품백과 옷을 산다. 때때로 정성껏 준비한 식탁보를 깔고 아보카도를 곁들인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자신이 얼마나 품위 있는 삶을 사는지 알리기 위해서다. 물론 평소에는 카드값을 충당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퇴근이 늦어질 때는 길가에서 가볍게 분식으로 때운다. 물론 이들의 삶을 무조건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간극과 괴리에서 오는 차이를 감당하지 못해 우울해지는 건 문제이다. 품위 있는 가난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지지하는 쪽은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소비라 해도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니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반면 반대편 쪽 사람은 가난하다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난한 이가 어떻게 품위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만다고 경고한다. 경제 위기에 빠질 정도로 돈을 쓰면서 자기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품위 있는 가난이라는 난처한 상황은 이미 많은 사람의 일상이 되었다. 자본과 물질이 주는 풍족한 삶 사이에서 이상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는 매 순간 충돌한다. 그로 인해 품위 있는 가난이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삶을 철저하게 두동강낸다.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의 이상은 하나로 모아진다. 자신의 천부적 소질이 어떻든 무엇을 공부하고 싶든 상관없이 그들의 꿈은 벼락부자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신적 대상이 되어버렸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시대를 살지만 개인의 이상은 오히려 단순화되고 직관적으로 변했다. 이상적인 자아도 마찬가지여서 진실하고 생생한 생명의 깨달음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해내는 화려한 선물 상자가 되고자 한다. 품위 있는 이상은 자기 내면의 소중한 자산이다. 마음에서 확실히 정한 사랑이며 혼란 속에서 노래 한 줄이 주는 여유다. 이런 이상이 날마다 앞으로 나가게 이끌고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움직이게 한다. 현실은 이상의 시작이며 이상은 미래의 현실이다. 모두 인정하겠지만 현실은 불공평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점이 다르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반면 현실은 공평하기도 하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자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다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어떤 가능성뿐이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피나는 노력으로 1등석에 앉게 되면 곧 자가비행기나 헬기를 갖고 싶어 한다. 인간의 욕망 분출에는 끝이 없다. 칭화대학의 한 교수는 교육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을 가르치느냐에 있지 않고 자신을 깨닫고 받아들여 좋아하는 분야에서 가치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물으며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신을 월급 노예로 만드는 것도 품위 있는 가난에 머무르는 것도 모두 자기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진정 그것에 만족하는가? 현실이 불안할수록 미래를 꿈꾸며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한다. 이런 상상의 만족은 내면의 결핍에서 시작되는데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좌절과 불안이 그 요소이다. 진정한 이상은 자기 내면의 진실한 바람과 연결된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사랑으로 기쁨을 주고받고 싶은가? 자신이 진정한 이상을 설정했다면 타인의 시선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자양분을 얻는다. 이상을 향해 가는 과정은 가치 있다. 이상은 자기 삶의 등대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여러 이유로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이상을 품었던 당신 삶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그만큼 빛난다. 누구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다. 발레리나가 되지 못하더라도 유치원 발레 선생님이 되어 미래의 발레리나를 키울 수 있다. 워런 버핏과 함께 커피를 마실 기회는 평생 갖지 못하지만 훌륭한 재무 설계사가 되어 고객에게 당신은 나의 워런 버핏이에요 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다. 이상을 추구하는 길에서 만족과 벅찬 기쁨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보자. 품이 있는 이상은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정신의 빛이다. 공연히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 가만둬도 될 일을 잘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꾸 손을 타게 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죠.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걱정들은 기우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냥 순리에 맡기고 비틀즈의 Let It Be나 바비 맥펄린의 Don't Worry BAP를 들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려봐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